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 다급한 쪽은 미국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백악관의 한 회의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던 바로 그 순간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 육군 기지 곳곳에 방치된 700대가 넘는 낡은 자주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4년 여름 미 육군 제82공 수사단 소속 포병 부대장 제임스 하트웰 대령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부대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 18대 중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품은 오래전에 단종됐고 정비병들은 고물상을 뒤지듯 다른 고장난 자주포에서 부품을 빼다 쓰는 지경이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박물관 전시품입니다. 한 정비병이 하트웰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포신 내부는 마모되어 사격 정확도가 형편없었고 유압 시스템은 누유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개발되어 여러 차례 개량됐지만 기본 설계는 6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하트웰 대령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 육군이 운용하는 자주포 700대 이상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평균 운용 연수는 30년을 훌쩍 넘었고 어떤 것들은 40년 가까이 굴러다녔습니다. 부품 수급은 악몽이었고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펜타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명은 ERCA 사거리 연장형 대포라는 뜻이었습니다. 목표는 야심찼습니다. 사거리 70km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 미국 방산의 자존심을 건 프로젝트였습니다. 2018년 첫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언론은 환호했고 의회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시험 발사 때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포신이 과열되어 휘어졌고 자동 장전 장치는 수시로 고장났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오작동을 일으켰고 목표물과 수백 미터씩 빗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개발팀은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하나를 고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2022년 결국 프로젝트 책임자가 교체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책임자는 한 달 만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목표 성능 달성 불가능.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만 수조 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700대의 노후 자주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023년 봄 육군 참모총장 제임스 맥콘빌 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방산업체 대표, 육군 포병 사령관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맥콘빌 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ERCA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재개발에는 최소 10년, 현실적으로는 1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 자주포 부대는 사실상 전투 불가 상태가 됩니다. 한 방산업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국 제품을 도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토 동맹국들의 자주포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맥콘빌 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검토했습니다. 독일의 PGH-2000은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 대당 가격이 우리 예산의 2배입니다. 프랑스의 시전은 트럭 탑재형이라 방호력이 약합니다. 영국의 AS90은 우리 팔라딘보다 더 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K9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은 코웃음을 쳤고 몇몇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제품을요? 우리가? 한 장성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중령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운용 중입니다. 폴란드가 최근 대량 구매했고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이집트가 도입했습니다. 실전 배치 15년 검증된 무기 체계입니다. 매콤빌 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능은 사거리 최대 54km, 분당 발사속도 6에서 8발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탑재로 명중률 99% 이상입니다. 가격은 독일 제품의 절반 수준이고 정비성과 부품 수급도 뛰어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명중률 99%라고요? 확실합니까? 폴란드군의 실사격 데이터입니다. 기상정보, 탄도 계산, 목표물 좌표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의 사격 재원을 계산합니다. 사수가 할 일은 그냥 발사 버튼만 누르는 겁니다. 한 장성이 미심쩍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 팔라딘도 사격 통제 장치가 있지만 명중률은 70% 수준인데요.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시간 기상정보, GPS, 관성항법 장치, 탄도 계산 컴퓨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발사 후 포탄의 궤적까지 추적해서 다음 발사 때 보정합니다. 인공지능 수준입니다. 매콤빌 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팔까요?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방산 수출에서는 엄연한 경쟁자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첨단 무기를 팔지 의문이었습니다. 협상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매콤빌 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국방부를 통해 한국 측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십시오. 조용히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대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국방부 국제협력과 소속 한 외교관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양국 국방 협력 강화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비공개 미팅룸. 미국 측 협상팀과 한국 측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한국 측 대표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량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소 500대, 가능하면 700대입니다. 납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700대면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5조 원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은 어떻게 되십니까? 미국 측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미국이 무기를 팔 때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쪽이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건 협상 가능합니다. 생산 라인 이전은요? 그것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했습니다. 검토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팅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한미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협상팀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9 없이는 미 육군 포병 전력 재건 불가능. 펜타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사와야 하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4년 초 한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미국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모두 노후 자주포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지에도 K9이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무례하게 군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먼저 팔 수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넘쳐났습니다. 줄을 서야 하는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었지만 비공개 일정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시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원 공장, K9 생산 라인. 오스틴 장관은 조립되고 있는 자주포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정밀한 품질 관리, 빠른 생산 속도. 미국의 방산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현재는 월 12대입니다. 하지만 라인을 증설하면 월 20대까지 가능합니다. 오스틴 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20대면 700대 생산에 3년이 걸립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ERCA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보다는 10년 이상 빨랐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대량 구매 시 대당 60억 원 선에서 협상 가능합니다. 60억 원, 미국 달러로 약 450만 달러. 독일 제품의 절반, 자체 개발 비용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증된 제품이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백악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한국한테 돈 더 내라고 압박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무기를 사오겠다고? 이 모순을 풀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하루아침에 최전방 국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현대전의 양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포병전의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루에 수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고 우크라이나는 포병 화력의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소련제 낡은 장비들이었습니다. 사거리는 짧고 정확도는 떨어졌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브와슈차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최고의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폴란드 조달청은 전 세계 자주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팔라딘,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시저, 그리고 한국의 K9.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팔라딘은 나토 표준이었지만 성능이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독일의 PGH-2000은 성능은 뛰어났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고 생산 속도도 느렸습니다. 프랑스의 시저는 기동성은 좋았지만 방호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K9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조달청 실무팀장 야누시 코발스키는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능 지표 하나하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54km. PGH-2000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6발에서 8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탑재.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중률 99%.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코발스키가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실사격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4월 폴란드 조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도 포승의 한화 종합시험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사격장에 K9 한 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화 측 시연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은 3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제부터 연속 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K9의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으로 방향을 잡고 포신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30초 후 두 번째 발사. 또 30초 후 세 번째 발사. 연속으로 6발이 발사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이었습니다. 포수는 그저 터치스크린을 몇 번 누르고 발사 버튼을 누를 뿐이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목표 지점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6발 모두 목표 지점 반경 5m 이내에 정확히 착탄했습니다. 폴란드 조달단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코발스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자주포가 아닙니다.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시연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사격이었습니다. K9이 시속 30km로 달리다가 멈춰 섰습니다. 정지한 지 불과 60초 만에 첫 발을 발사했습니다. 사격을 마치고 다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 이른바 슈덴스쿠트, 쏘고 튀는 전술이었습니다. 현대 포병전에서 생존성은 화력만큼 중요했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면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탐지되어 역습을 당합니다. 빨리 쏘고 빨리 이동해야 살아남습니다. K9은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코발스키가 물었습니다. 대당 70억 원입니다. 대량 구매 시 할인 가능합니다. 70억 원. 독일 PGH-2000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폴란드 조달단은 즉시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9이 답입니다. 2022년 7월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672대. 계약 금액만 약 5조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 180대, FA-50 전투기 48대까지 포함하면 총 17조 원 규모였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이 들썩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독일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을 배신했다. 하지만 폴란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K9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말 에스토니아가 K9 12대를 주문했습니다. 2023년 초 호주가 30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노르웨이가 관심을 표명했고 핀란드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K9은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총 10개국 이상이 운용하고 있었고 누적 수출 대수는 1,700대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점유율은 30%를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성능과 가격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 속도와 부품 공급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주문을 받아도 인도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렸습니다. 생산 라인이 느렸고 부품 공급망도 복잡했습니다. 반면 한화는 주문 후 2년에서 3년 이내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부품 공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부품 하나 주문해도 몇 달씩 걸렸습니다. 한화는 주요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했고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해 빠른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폴란드군이 K9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치 부대는 폴란드 동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 배치됐습니다. 최전방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제16기계 화사단 포병연대장 피오트르 자비츠키 대령은 K9을 처음 인수받았을 때 감격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포병으로 복무했고 소련제 낡은 자주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무기입니다. 자비츠키 대령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유럽 최강의 포병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K9의 사거리 54km는 러시아군의 기존 자주포 사거리를 압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자주포인 ES-19 음스타는 최대 사거리가 30km에 불과했습니다. 폴란드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거리가 20km 이상이었습니다. 명중률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러시아군은 목표물 하나를 맞추려고 수십 발을 쏴야 했습니다. 폴란드군은 한 발이면 충분했습니다. 탄약 소비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2024년 초 나토는 폴란드 동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명은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확고한 방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참가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8개국, 병력 9만 명이 동원된 냉전 이후 최대 규모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연합 포격 훈련이었습니다. 나토 각국의 자주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팔라딘,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시저, 영국의 AS-90, 그리고 폴란드의 K9. 가상 적군 진지를 향한 동시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자주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명중률 1위는 단연 K9이었습니다. 발사한 포탄 50발 중 48발이 목표 지점 반경 10m 이내에 착탄했습니다. 96% 명중률이었습니다. 2위인 독일 PGH-2000의 85%보다 월등히 높았고 미국 팔라딘의 68%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참관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육군 포병학교장 출신 소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이 끝난 후 폴란드군 지휘관에게 요청했습니다. K9을 직접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폴란드군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K9의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 앞에 선 한 소령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건 우리 팔라딘보다 20년은 앞선 기술입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것을 제어했습니다. 목표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상 정보를 받아와 탄도를 계산했습니다. 포탄 종류, 장약량까지 자동으로 결정했습니다. 포수는 그저 확인하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됐습니다. 우리 포수들은 수동으로 계산기 두드리며 사격 재원을 계산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가 나올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 대위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참관단이 미국으로 돌아가 올린 보고서는 폭탄이었습니다. 한국의 K9은 현존 최강의 자주포. 미군 팔라딘과는 세대 차이. 시급히 도입 검토 필요. 보고서는 펜타곤을 거쳐 백악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 우리가?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자였습니다. 미국 제품이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 제품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에서 무기를 산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한테 만들라고 하시오. 우리가 못 만들 게 뭐가 있어? 하지만 국방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ERCA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했고 새로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것을. 그 사이 700대의 노후 자주포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2024년 여름 상황이 더 급박해졌습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됐고 미군은 자주포 부대를 급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동 가능한 자주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비 중인 것, 부품 부족으로. 가동 불가능한 것들을 빼면 실제 전투 투입 가능한 자주포는 300대도 안 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에게 다시 건의했습니다. 까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에 K9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악관이었습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바로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트럼프가 폴란드 방문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차 바르샤바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펜타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측에 비공식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문 시 K9 시연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폴란드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들도 미국이 K9을 사주기를 바랐습니다. 나토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방산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트럼프가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폴란드군 훈련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군사 행사를 좋아했습니다. 강한 미국, 강한 동맹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트럼프는 늘어선 K9 자주포들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훌륭하군요. 폴란드군이 든든해 보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것은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국 제품이라고요? 트럼프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거리 54km, 명중률 99%입니다. 지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9 한 대가 전진해 나왔습니다. 포탑이 돌아가고 포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목표 지점 영상이 떴습니다. 40km 떨어진 폐차량에 포탄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차량이 폭발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속으로 5발이 더 발사됐고 모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트럼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군사 무기에 관심이 많았고 좋은 무기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옆에 있던 미군 장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 육군도 이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팔라딘은 이미 노후화됐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소? 새로 개발하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 포병 전력은 공백 상태가 됩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업가였고 좋은 거래를 알아봤습니다. 한국 제품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한국과 얘기해보시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10월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제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이 방위비를 100억 달러 이상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분담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 군대가 지켜주는데 그 정도는 내야 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각하, 한국 문제는 단순히 방위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방산 기술이라니? 우리가 세계 최고 아니오?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포 분야가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폴란드에서 본 K9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면 되는 거 아니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생산 능력은 연간 최대 240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700대를 받으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이미 주문한 물량만 해도 800대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줄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각하. 우리가 주문해도 인도받으려면 5년에서 7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이 줄을 선다? 다른 나라들 뒤에서 기다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늘리라고 하시오. 그것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투자해야 하고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한국 측이
우리 주문을 우선순위에 놓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오스틴 장관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카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강하게 나가면 한국은 우리 주문을 뒤로 밀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 중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왔습니다. 협상에서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감히 미국을 무시한다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라 협상력입니다, 카카. 그들은 우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소? 정말 K9이 아니면 안 되는 거요?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독일 제품은 너무 비싸고 생산 속도도 느립니다. 프랑스 제품은 방호력이 약합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하려면 15년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K9이 유일한 답입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소. 협상을 시작하시오. 하지만 방위비 문제는 별개요.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오. 하지만 국방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면서 동시에 무기를 팔라고 하면 한국은 당연히 두 문제를 연계해서 협상할 것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습니다. 안보실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K9 700대 구매 의향을 공식적으로 타진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방사청장이 말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당 60억 원 기준으로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부품, 정비, 훈련까지 포함하면 7조 원은 넘을 겁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7조 원.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생산은 가능합니까? 한화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물량이 2027년까지 꽉 차 있습니다. 미국 물량을 받으려면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 비용은 약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최소 2년 필요합니다. 안보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5천억을 투자해서 라인을 늘리고 미국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한테 방위비 100억 달러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14조 원입니다. K9 수출로 버는 7조 원의 2배가 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방사청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은 우리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우리는 그걸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겠다고 줄 서 있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무엇입니까?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는 겁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요구하면 우리는 K9을 우선 공급합니다. 만약 비합리적으로 압박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 주문을 먼저 처리합니다. 한화 대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라인 구축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만든다고요? 네.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서 K9을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 아닙니까?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안보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그럼 트럼프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미국 제일주의에도 부합하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장 부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먼저 공급해야 합니다. 공장이 가동되려면 최소 3년은 걸리니까요. 방사청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공장이 연간 150대를 생산한다면 700대 완성에 5년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국방부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협상안을 만드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미국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거래이지 미국과의 충돌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국무부 청사.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방사청 차장이었고 미국 측은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K9 700대를 주문하겠습니다. 납기는 최대한 빠르게, 가격은 폴란드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탁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물량과 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미국 물량을 받으려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보장 말입니까? 장기 계약과 물량 보장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미국 측 협상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문제를 꺼낼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방위비 문제와 이 계약은 별개 아닙니까? 별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 한미 관계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5천억 원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논리가 합리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미국 내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가 미국을 위한 자주포를 만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에도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미국 측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화가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초기 투자는 우리가 하되 미국 정부가 부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십시오.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150대에서 200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자리도 최소 2,000개 이상 창출됩니다. 공장 가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년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긴급 물량을 공급하겠습니다. 연간 100대씩 3년간 300대. 나머지 400대는 미국 공장에서 만듭니다. 미국 측이 잠시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별도 회의실로 가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들어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실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니까요.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초기 3년입니다. 연간 100대면 우리 700대 수요를 다 채우는데 7년 걸립니다. 그래도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10년 빠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있습니까? 한국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차관보가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고 승인받겠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협상장으로 돌아온 미국 측이 말했습니다.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합시다. 한국 측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상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주도권은 확실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하.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이긴다고. 기술력으로, 생산력으로, 그리고 전략적 가치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며칠 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협상안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네, 각하.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같은 러스트벨트에 공장을 지으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깁니다. 트럼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러스트벨트는 그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거기에 2,000개의 일자리라니. 재선 전략에 딱 맞았습니다. 좋소. 이거 아주 좋은 거래입니다. 진행하시오.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그럼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좋은 거래를 제안했으니 우리도 합리적으로 가야겠소. 100억 달러는 취소하시오. 현실적인 선에서 협상하시오. 참모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2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지와 10년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랬습니다. 1단계로 한국에서 3년간 300대를 긴급 공급합니다. 2단계로 미국 공장에서 5년간 400대를 생산합니다. 총 계약 금액은 부품과 정비 포함 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조인식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언론 앞에서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거래입니다. 한국의 훌륭한 기술과 미국의 위대한 노동자가 만나 최고의 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순간은 역사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미국에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력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K9이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미국 공장 건설, 기술 이전, 생산 개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한때 철강 산업으로 번영했던 이 도시는 지난 30년간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스타운에 한국인들이 도착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발대였습니다. 선발대를 이끄는 김태준 상무는 영스타운 시장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화가 여기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스타운 시장 존 맥널티가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는 40년 동안 공장이 떠나는 것만 봤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건 처음입니다. 김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이곳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2025년 4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 연방 하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까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의 특사가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노동자가 만나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2,000개의 일자리는 그들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건설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황폐한 땅에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조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지역 지부장이 한화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시간당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상은 팽팽했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시작 임금은 시간당 28달러 하지만 3년 내에 35달러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 7월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500명 모집에 5,000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면접장에 나타난 지원자들은 다양했습니다. 해고된 자동차 공장 노동자, 전역한 퇴역 군인, 갓 졸업한 청년들. 58세의 전직 철강 노동자 로버트 윌슨이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25년 경력입니다. 그는 합격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얻은 정규직이었습니다. 윌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9세의 전직 해병대원 제시카 로드리게스도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고 포 조립 라인 책임자로 채용됐습니다. 채용된 노동자들은 곧바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화는 한국에서 숙련 기술자 50명을 파견했습니다. 훈련소장 이정훈 부장은 미국 노동자들의 수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용접 기술이 뛰어납니다. 3개월이면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이 부장은 모든 작업 공정을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빠르게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2025년 9월 첫 번째 시험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첫 K9이 완성됐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좌로 180도, 우로 180도. 부드러웠습니다. 포신이 올라갔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로버트 윌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걸 만든 거야. 김상무는 한국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조립 성공했습니다. 본격 생산은 계획대로 내년 초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부활입니다. 트럼프가 외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0개의 일자리,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미국 노동자들.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로버트 윌슨이 용접 작업을 시연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진짜 장인이군요. 트럼프가 윌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완성된 K9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자주포가 우리 군대를 지킬 것입니다.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영스타운 시내펍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로버트 윌슨, 제시카 로드리게스, 한국의 이정훈 부장이 함께였습니다. 건배, K9을 위하여. 건배, 한미 우정을 위하여. 맥주잔이 부딪혔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영스타운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에 식당들이 들어섰고 상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는 그 돈으로 학교를 수리하고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맥널티 시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화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시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것은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노동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 미 육군 포병 시험 평가단이 모였습니다. 오하이오 공장에서 생산된 첫 배치 12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군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검증할 차례였습니다. 시험평가단장 데이비드 코너스 대령은 30년 경력의 포병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성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기동성 테스트였습니다. K9이 사막을 질주했습니다.
시속 60km.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평가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군의 팔라딘은 최고 속도가 시속 55km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개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K9이 질주하다가 멈췄습니다. 지지대가 내려가고 포탑이 회전하고 포신이 올라갔습니다. 60초.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미군 기준은 90초였습니다. 30초나 빨랐습니다. 사격 종료 후 이동까지는 30초. 미군 기준 45초보다 15초 빨랐습니다. 이 15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K9이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3분 만에 18발. 분당 6발의 속도였습니다. 미군 팔라딘은 분당 4발이 최대였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정확도. 거리 40km. 폐차량 10대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 발사. 명중.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명중했습니다. 10번의 발사, 10번의 명중. 100% 명중률이었습니다. 평가관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군의 팔라딘 명중률은 보통 60에서 70%였습니다. 재시험합니다. 거리 50km. 코너스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최대 사거리에서 10발 중 9발이 명중했습니다. 90% 명중률. 경이적이었습니다. 코너스 대령이 K9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0.1초 만에 처리합니다. 기술평가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팔라딘은 수동 계산입니다. 최소 2분은 걸립니다. 코너스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20년은 뒤처져 있군요. 다섯 번째는 극한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고온, 저온, 분진, 침수.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2주간의 집중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코너스 대령은 평가서에 서명했습니다. K9 자주포 미 육군 운용 적합. 2026년 2월 첫 번째 K9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제1야 전포병여단 제3대대. 배치 지역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가 한국을 지키러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대장 마이클 브라운 중령은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적보다 20km 더 멀리 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스마트폰 세대였습니다.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2026년 4월 한미연합 포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미군의 K9과 한국군의 K9이 처음으로 함께 훈련했습니다. 통신 시스템도 호환됐습니다. 목표 좌표 수신. 거리 43km. 발사. 미군과 한국군의 K9 24대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23발이 목표 지역 반경 50m 이내에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95% 이상. 한국군 포병여단장이 미군 포병 사령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팀입니다. 미군 포병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더 강한 동맹입니다. 훈련을 참관한 미국 국방부 차관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9 도입은 미 육군 포병 전력의 혁신적 전환점입니다. 추가 도입을 건의합니다. 2026년 6월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K9을 나토 표준 자주포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K9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주포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투표 결과 18개국이 찬성했습니다. K9은 사실상 나토의 차세대 표준 자주포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2026년 8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한 무장 단체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미국은 동맹국 지원을 위해 긴급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브라운 중령의 K9 부대가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8월 15일 부대는 걸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섭씨 48도의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K9 18대가 사막에 전개됐습니다. 브라운 중령은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적 무장단체가 수도 외곽 30km 지점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병력 약 2,000명, 자주포 12대. 적은 구형 소련제 자주포를 갖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최대 25km. 우리는 54km입니다. 우리는 적을 칠 수 있지만 적은 우리를 칠 수 없습니다. 8월 17일 새벽 4시 첫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정찰 드론이 적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거리 42km. 모든 포대 사격 준비. 1포대 발사. 6대가 불을 뿜었습니다. 90초 후 42km 떨어진 적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적의 탄약 트럭이 폭발했습니다. 목표 명중. 2포대 발사. 또다시 6발. 적의 자주포 2대가 파괴됐습니다. 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도 몰랐고 반격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3포대 연속 사격. 30분간의 포격이 끝났을 때 적 부대는 무력화됐습니다. 자주포 12대 중 8대가 파괴됐고 장갑차 20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브라운 중령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K9의 사거리 우위가 게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적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8월 19일 적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켓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K9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슈덴스쿠트 전술. K9은 사격 후 30초 만에 진지를 이탈했습니다. 적의 로켓포탄은 텅 빈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적이 우리 위치를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유령입니다. 8월 22일 적이 최후의 총공세를 시도했습니다. 남은 병력 전부를 동원해 수도로 진격했습니다. 브라운 중령은 부대를 재배치했습니다. K9 18대가 1시간 만에 60km를 이동해 적의 진로를 차단했습니다. 적이 협곡을 지나는 순간 미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포대 집중 사격. 18대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엄청난 화력이 협곡을 휩쓸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집중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지칠 줄 모르고 작동했습니다. 적의 무전에서 비명과 혼란이 들렸습니다. 포격이 멈추지 않는다. 퇴각하라. 적 부대는 붕괴했습니다. 8월 23일 쿠데타 세력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작전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군 K9 부대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적을 격퇴했습니다. 발사한 포탄 1,500발. 파괴한 적 장비는 자주포 12대, 장갑차 40대, 트럭 80대. 브라운 중령은 백악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중령,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K9입니다.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를 해야겠군요. 그날 저녁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K9이 중동에서 완벽한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미 동맹의 승리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더 긴밀히 협력합시다. 이 통화는 역사적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군사기술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중동작전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주목했습니다. 독일이 K9 100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60대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줄을 섰습니다. 일본도 150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칸이 총리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호주는 추가로 6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문 폭주로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9월 서울에서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미군 포병 사령관 존 데이비스 소장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K9만큼 완벽한 자주포는 처음입니다. 중동에서 우리 부대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승리했습니다. 기술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9월 말 펜타곤은 추가 발주를 결정했습니다. K9 300대를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 1000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계약 규모는 12조 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강 미군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K9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백악관 로즈가든.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에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과거 70년간 미국은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술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였습니다. 트럼프는 당초 10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최종 합의액은 연간 15억 달러였습니다. 기존보다 약간 올랐지만 초기 요구의 1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왜 트럼프가 양보했을까요? K9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기자가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당초 방위비 100억 달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15억 달러를 주고 동시에 오하이오에 공장을 짓고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군대에 최고의 무기를 공급합니다. 이게 진짜 거래 아닙니까? 한국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K9 성공이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K9이 준 진짜 선물입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양국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군사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브라운 중령의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중동에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K9에 올라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첨단 디스플레이와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임직원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발 총책임자 박철수 전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1월 K9의 성공은 한국 방산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K2 전차, FA-50 전투기, 천공 미사일. 모든 제품의 수출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200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호주는 FA-50 전투기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공 미사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26년 한 해 동안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꿈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방산 기업이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김민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K9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더 나은 무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김민주는 합격했습니다. 그는 K9 차세대 모델 개발팀에 배치됐습니다. 12월 한국은 방산 수출 세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통령 각하. 일본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2027년 1월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K9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연구개발, 수천억 원의 투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의 헌신. 한국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에 투자하라. 인재를 키워라. 끈기 있게 도전하라.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영스타운 한화공장에서는 밤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로버트 윌슨은 여전히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자주포가 미군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이 느껴져요. 제시카 로드리게스는 생산 라인 총괄 책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의 생명을 만듭니다. 그 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스타운은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들어섰고 간접 일자리만 5천 개가 넘었습니다. 한식당도 생겼습니다. 맥널티 시장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 한국에 영원히 감사할 거야. 2027년 4월 서울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K9 수출 성과와 향후 방산 정책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K9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방사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K9 수출액은 총 18조 원입니다. 미국이 8조, 폴란드가 5조, 기타 국가들이 5조입니다. 2027년 예상 수출액은 25조 원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세금도 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국위도 선양하고 일석삼조입니다. 한 의원이 한화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 중입니다. K9보다 사거리가 20% 더 길고 AI 기반 자동 사격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2030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문회장이 감탄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5월 K9 개발 20주년 기념식이 창원 한화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개발진들이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70세가 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20년 전 오늘 우리는 첫 설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자.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박 전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중석에서도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은퇴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2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상상은 했죠. 하지만 꿈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6월 서울에서 제2회 국제방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세계에 기여할 차례입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징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포럼 기간 동안 여러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노르웨이가 K9 24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처음으로 36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케냐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도 안보가 필요합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습니다. 7월 미 육군이 K9을 최우수 무기 체계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 브라운 대령이 초대됐습니다. K9은 제 부대를 구했습니다. 중동작전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펜타곤은 K9 구매를 1,500대로 늘렸습니다. 8월 영스타운의 제2공장이 착공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15억 달러, 예상 고용 인원은 3,000명이었습니다. 맥널티 시장이 연설했습니다. 5년 전 이 도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영스타운은 한국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로버트 윌슨은 제2공장의 용접 교육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제시카 로드리게스는 제2공장의 생산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9월 서울에서 K9 수출 3,000대 돌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이 K9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K9 3,000대. 이 숫자는 단순한 판매량이 아닙니다. 30개국과의 우정입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10월 12일, 바로 오늘. 한화창원 공장에서는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K9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였습니다. 박철수 전무가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동료들이여,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서울 하늘에 불꽃놀이가 올랐습니다. 한강변에 모인 수십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K9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최고의 무기란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래, 최고란다. 그리고 너도 커서 이런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내일 발표할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K9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은 기술, 더 강한 경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꿈꿉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K9이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립 국가라는 것을, 주한미군 철수,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K9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위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9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함께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